저는 32년 동안의 교직을 마감하고 사실 올 2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이제 퇴직하신 친구들이 많은데요. 30년 학교 생활을 잊어버리는데 3일도 채 안 걸립니다. 그리고 학교 근처에는 가기도 싫다고요. 그 기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학교를 못 벗어나고 제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선생님들 계신 곳에 온 이유는 그 행복 연수 그리고 행복 수업이 저에게 정말 교사로서의 너무나 큰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오시면서 마음속의 생각은 행복 수업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하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사실은 행복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행복 수업이 왜 필요한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지금 선생님들 너무 바쁘실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요. 또 국가적인 지금 문제 앞에서 사실 몸은 여기 계셔도 마음은 광화문으로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오셨으니까 오늘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국가적인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리고 말들이 글들이 오고 가는 중에 정말 저에게 되게 끌리는 정말 공감이 가는 기사가 있어서 먼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땡땡땡 당신은 어쩌다 그런 사람이 되었나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땡땡땡 속에는 그 기사를 쓴 사람은 우병우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나시는 누군가를 대입해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술실 게이트가 오기 발달이 된 이 최유정 변호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공통점이 뭘까요? 뭘까요? 네, 수시간 애들 말 안 해요. 수제 중에 수제예요. 정말 제도권 교육이 배출할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많이 부러워했을 텐데요. 결국 이분들은 지금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배울 걸 배우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되풀이된다는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나도 자신이 없다. 만약에 나에게도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검찰이 되어서 그걸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온 이 세월 동안 정말 배울 걸 제대로 못 배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학교는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면서 만약에 학교가 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교사로서 그렇죠? 한 번은 되새겨볼 만한 글이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잠깐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택배. 어? 택배. 어? 택배. 끝입니다. 끝. 10초짜리 동영상인데요. 재밌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뭐야? 택배. 택배. 저는 이 짧은 동영상을 보고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엄마의 반응이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들었죠. 제가 택배라고 하는 말을. 그런데 엄마는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상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택배라고 하니까 이 엄마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요하니까 애가 결국 짜증이 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아이는 벌써 스스로 이 상자의 활용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되돌아가서 이게 상자란다, 이걸 박스라고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좀 비약이었나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초관심사는 그렇죠? 인성교육, 그리고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같으면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제도잖아요. 정말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학교에 정착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해결돼야 할 한 가지 과제가 뭐일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수업이 변해야 된다. 그렇죠? 수업이 변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정착이 될 수 있다. 물론 수업 내용, 수업 방법 다 포함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제가 겪었던 30년 세월을 그냥 주절주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편하게 들으시면서 오늘 선생님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실마리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셔서 가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1984년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아이들의 학업 성적, 그리고 아이들이 내는 성과물이 교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인천은 좀 더 심했지만 이 학급 간 성적 비교, 학교 간 성적 비교가 노골화되어 있었어요. 노골화되어 있고 모든 학교 활동이 학급 대항 구도의 경쟁 구도로 되어 있었어요. 3월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환경미화 우수학급 시상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딱 지나면 뭐 시상합니까? 무결석 학급 시상하죠. 월말고사 딱 치르고 나면 최우수 성적 시상합니다. 또 이제 본인 체육대회 하면 뭐합니까? 응원전 경쟁시키죠. 학급대항 경쟁시키죠. 이런 구도 속에서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갑갑한 현실이었지만 그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바로바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리고 보상이 되고 하니까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정말 제가 가르치는, 제가 과학교사였는데요. 과학 성적 절대로 남의 학급, 남의 학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로부터 끝까지 정말 시상권이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말부터 이제 그런 구도는 이제 빛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내신 성적 나오죠. 그러면서 성적에 의한 한 줄 세우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과거처럼 공동체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그런 분위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했던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또 저를 흥미가 생기게 해준 것은 보직교사였습니다. 90년대 말부터 저는 이제 보직교사를 시작했는데 보직교사는 또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늘 아이들만 상대하다가 학교 경영이나 뭐 예산, 전체적인 학교의 그 뭐라 그럽니까? 상징을 정하고 이런 것들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제가 또 학년부장을 많이 했는데 학년부장 하면은 제가 조금 힘들면 담임선생님 여러 사람들 행복하고 편하게 해드릴 수 있고 또 저 나름대로 창의적인 소풍도 계획하고 창의적인 학년 조회도 하면서 사실 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 9년 이제 학교를 옮기면서 그 학교가 좀 힘든 학교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정말 제가 한계가 오기 시작하죠. 드디어 이제 한계가 왔는데 첫 번째는 정말 잠자는 아이들. 진짜 잠자는 아이들 앞에서
수업해야 되는 기본 선생님들 아시죠? 뭐 어느 학교는 아무리 좋은 학교에 가도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있는 학교는 거의 한 20% 육박하게 포기하고 특히나 과학이 어렵다 보니까 포기하는 아이들 앞에서 제가 수업해야 되는 게 너무 진짜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아이들 원망했죠. 니네 왜 자냐? 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을 깨우지 못하고 수업하는 저 자신이 너무 무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정말 든든한 지원자였잖아요. 학부형님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 감시자 같은 그런 까칠한 학부형님들하고 제가 학년부장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대하고 그것도 스트레스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존재감 없는 교사. 저는 제일 제가 속상했던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는 이제 선생님들 상시 입시 안에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뭐 아이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뛰어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수업정이 올려서 이렇게 동선이 꼬이잖아요. 바로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아이들 어떻습니까? 진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데 제가 나타났으면 하는 일을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고 자리에 앉아주고 미안해하고 이렇게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 어때요? 자기 할 때도 다 하죠. 싸울 거 다 싸우고 저 선생님이 왜 지금 왔냐는 식으로 바라보면서 여자아이들 파우치 내놓고 화장하고 고대하고 제가 나타나도 전혀 꺼리게 먹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리고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면 반장이 정리를 하죠. 일어나서 격려시키는데 그런 모습도 어느새인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결국 제가 들어가서 그걸 수습해서 수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저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때 저는 너무 진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내가 도대체 아이들한테 무슨 존재인가 싶기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만 그런가요? 교무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저 때는 선배 교사가 대단히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 뭐 완전히 인터넷 기반의 이 PC 사무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선배는 후배한테 물을 것밖에 없습니다. 뭐 시험 출제할 때 그렇죠. 후배 선생님들이 그 화려한 편집 능력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제가 뭐 어쩌죠 하면 막 답답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감당이 안 되고요. 나이스 기반이 되면서 겨우 물어서 따라는 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다음에 또 하려면 잊어버리는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게 그렇게 잊어버려서 매일 후배한테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진짜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왜 교사를 하고 있는지 정체성이 없어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자존심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존심을 스스로 지키려고 아이들한테 더 군림하는 자세로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요. 내가 보는 이 좁은 관점에서만 보면 지금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을 지금 위해를 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고 이 문제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높고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고 새로운 해결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에게 행복 수업이 행복 연수가 바로 이런 관점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좁은 관점으로만 제 현실을 볼 때는요. 불평밖에 없었어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한 교실에 43명, 45명을 넣어놓고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아이들이 저렇게 달라지는데 교권은 바닥에 떨어졌는데 무슨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죠? 그런 생각들 많이 하면서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온신하라는 식으로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복 연수를 받으면서 이제 제가 그 관점을 좀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센터장님의 강의 정말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 장면이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은 성공을 정점에 두고 그 미래의 성공을 향해서 나의 시간도
건강도 모든 인간관계를 그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고 그 다음에 성공을 향해서 집중해 왔다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렸다. 심지어 지금 내가 누려야 될 행복마저도 미래에 이룰 성공을 생각하면서 유보하고 있는 이런 상태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제가 30년 동안 겪었던 그 학교 생활의 모습들이 한 칼에 정리가 됩니다. 그랬구나. 정말 그랬구나. 뭐 성공하면 행복하다 이런 말은 쓰지 않았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단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그 성공을 이루었지만 물질적인 부를 이루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 반드시 행복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든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그런데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가치관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가? 방향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졸업식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과거에 우리 졸업식 장면 어땠습니까? 3년 혹은 6년간의 성과를 낸 소수의 학생들의 상잔치였죠. 그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들러리로 박수를 치다가 끝나고 나면 너무 허탈하니까 밀가루 뒤집어 쓰고 계란 깨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장면을 보고 실제로 아무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이런 졸업식은 의미가 없고 뭔가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졸업식을 만들어보자 하는 움직임이 사실은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직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이런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이 영국 청년이요. 대학생 때 2002년 월드컵 현장에 온 거예요. 생각나시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4강 신화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고요. 이 영국 청년이 한국에 완전히 매료가 있는 겁니다. 이야, 이 민족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내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해서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특파원 자격으로 한국에 와서 13년인가를 생활하면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정말 애정을 담아서 이 책을 쓴 겁니다. 비판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사랑으로. 그리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정말 수고했다. 정말 그 기적을 이루고 대단한 민족이다. 정말 샴페인을 터뜨려도 될만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손에 옮겨진 것 너머에 있는 행복과 만족을 찾아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의 원천이 뭐냐면 경쟁입니다. 이 경쟁의 힘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은요. 이런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그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그때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극복하고 할 때는 그 힘이 대단한 힘이었지만 지금은 이 경쟁으로 인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결승점을 분명히 통과했는데도 여전히 질주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는 뭔가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 너머에 뭔가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다들 힘들고 곤란하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걸까요? 각자 자기 삶에 충만한 삶,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돈,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집중할 때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지금 순간 즐거운 감정 이상의 의미이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경쟁의 우위에서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한 인간으로서 자아실현, 그죠? 그리고 각자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아내고 정말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연수를 통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시대 상황을 인식한 거죠. 성공하면 행복했던 그런 이제 가치관에서 행복하면 성공한다는 가치관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줄 알았다. 그리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은 쓸 수 있었지만 그럼 성적순이 아니면 무슨 순서인지 사실 나도 잘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행복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정말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사로 내가 거듭났다. 함께 그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저는 행복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복 수업을 한 결과 이제 그리고 왜 행복하면 성공한지 행복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얼마나 많은 좋은 결과들이 있는지는 이제 이어서 박사님께서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이제 충분히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고요. 또 행복 교과서에 너무나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 수업을 했는데요. 정말 예상치 않았던 너무나 유익한 결과를 제가 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 정말 처음으로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불행했던 그 이유의 축이 뭐냐면 아이들의 그 과거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얘들은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진짜 이제 행복 수업을 해보니까 행복 수업이 뭡니까? 아이들과 나의 삶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자기 삶을 재료로 내놓고 너는 언제 행복하니? 나는 이럴 때 행복했어. 너 혹시 목표가 있니? 너 어떻게 살고 싶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이 행복 수업의 주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을 보니까요. 제가 그 아이들만 할 때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 그 모든 사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어른이 되어서 알고 있는 이런 가치관들이 아이들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애들을 질타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은 나와 다른 게 아니라 나와 너무나 비슷한 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로소 애들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들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행복한 시절을 보낼 때 저는 이랬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고 정답은 내가 쥐고 있고 이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을 얼마나 잘 아이들에 맞게 쉽게 잘 요리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이것이 제 교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여러 가지 뭐 수업 변화가 방법이 바뀌고 해도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저는 일제씩 아이들 쫙 집중시켜놓고 내 강의를 들어라. 이거 이상 없다. 해서 성과를 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통제하고 정말 잘 요리해서 정말 분필 하나 들고 내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이들에게 맡기는 수업을 도대체 수업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맡겨?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아이들이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어? 그 시간에 내가 좋은 것까지 알려주는 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행복 수업을 하면서요. 정말 너무나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여학생들은 과학 어려워해서요. 제가 질문하면 당연히 정답 말 못하고요. 아이들 사기만 꺾이니까 저는 모든 것을 제가 잘 요리해서 먹여주고 그래서 아이들 저 참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주는 거 잘 공부하면 시험 성적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거는 정답이 없는 수업이잖아요. 각자 자신의 삶 그 자체가 삶의 수업 재료고 정말 오히려 이 정답에서 벗어나는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해주는 아이들이 나올수록 제 행복 수업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 네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구나. 근데 한 번도 내가 네 수업 시간에 네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정말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수업 제조는 아이들 입에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 그래, 그거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아이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어떤 수업 방식의 압박이 와도 내가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과 함께 배워나가는 수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저는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이 학급 전체를 하나로 본 거예요. 학급 전체에 하나, 나 이렇게 구도로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해주잖아요. 잘해주는데도 한 20잘 안 되는 아이들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고 그 고통스러운 기분을 아이들한테 되돌리고 이렇게 어렵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 수업을 하면서 자기 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뭔지, 친구들 사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이 다 이제 행복 수업을 통해서 노출이 되니까요. 애들이 그때서야 개별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40대 1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 마인드가 달라져요. 어떤 애가 하면 옛날 같으면 또 시작이네. 어떨 때는 무시하다가 어떨 때는 가서 건드려서 팔을 돋구다가 막 난리를 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엎드려 자는 아이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왜 잘까? 얘가 흥미가 없나? 얘는 뭘 좋아할까? 그래서 옆에 애들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야. 얘야, 얘 과학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는 뭐 재밌게 하는 수업은 뭐 있니? 얘 뭐 좋아하니? 이러면서 얘를 조금 재밌게 하려면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마음이 이제 그 아이한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눌렸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여보 기차. 네. 그러면서 이제 행복 수업을 사실 이제 마쳤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행복 교과서를 딱 받았을 때 행복해 아까 10가지 주제라고 했죠. 행복에서부터 용서까지 10가지 주제를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다 실천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건 너무 많다. 자, 그럼 이게 다 아니라면 이 중에서 뭔가 핵심적인 한두 개가 뭘까? 사실 이런 마인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학기 행복 수업을 다 해보고 나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 생각을 제가 잘 표현하도록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9가지 주제는 행복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열차의 객차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차를 타고 종착역으로 갈 때 어느 객차에 올라타는지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느 객차에 올라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9가지 주의에서 보면요. 지금 선생님들도 이 단어를 보는 순간 확 끌리는 단어가 있을 수 있으세요. 사람마다 그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약간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에 끌렸어요. 근데 우리 홍 팀장님은 말씀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렇죠. 저랑 좀 다른 스타일의 분이니까 홍 박사님은 음미하기를 제대로 실천하면서 스스로의 행복을 발견한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은 감사하기. 감사하는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행복을 찾게 되었다. 다 이렇게 증언들이 간증들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어느 영역에서 어떤 행복을 실천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역시 그렇겠죠. 근데 쭉 수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오후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할 때 보면 선생님들도 이 주제는 정말 나하고 맞아. 근데 이거는 좀 내가 다루기 힘들다. 그런 주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끌리는 주제에 내가 실천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 기차가 주는 의미는요. 한 번 어떤 자기 끌리는 주제에 의해서 의도적인 노력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다른 주제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기차로의 전이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우리 열차 한번 타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에도 그렇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이제 이 주제들을 접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복 수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 9가지 주제를 봤을 때
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선생님들 이제 교과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지금 행복 수업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 아, 있으시구나. 행복 교과서를 보면요, 이제 앞으로 박사님이 해주실 것 포함해서 왜 이 주제를 실천하면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지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심리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힘있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처음부터 걸리는 게 뭐였냐면 목표였어요. 목표. 다른 주제들은 정말 내가 너무나 끌리고 이걸 가지고 빨리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데 목표는 딱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목표에는 너무 진부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방학하기 전에 방학생활 계획표 세워라. 시험 보기 전에 이번 시험 목표 세워라. 열심히 세우게 합니다. 한 번도 이룬 적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목표 세우기는 너무 진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목표 세우기를 어떻게 내가 실감나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단 목표를 이루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 스스로 두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게 지금 거의 처음 시도되는 행복 수업이고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나는 이제 시작했으니 내가 끝까지 이 한 학기를 충분히 잘하면서 열심히 수업 자료 개발해서 선생님들한테 공유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인터넷에 왜 자기가 만든 학습지나 이런 거 아낌없이 공유하는 선생님들한테 되게 감동받았었거든요. 나 같으면 그런 거 공개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애써 만든 학습지 막 그런 것들 막 아낌없이 보여주는 그런 것도 내심 진짜 되게 고마웠거든요. 야,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때다. 행복 수업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PPT 학습자를 다 선생님들한테 보면 이걸 제가 첫 번째로 삼았고요. 두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데요. 늘 이제 노래를 하는데 제가 실제로 노래를 너무 못해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고 싶은 욕구는 너무너무 저한테 있어서 막 어디서나 노래를 막 부르면 우리 식구들이 막 노래하지 말라고 친정에 있을 때도 오빠들한테 구박받았고요. 결혼해서 남편이랑 아이들한테 너무 구박받았지만 제 마음속에 노래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노래를 한번 하겠다 생각했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가 제 눈에 뭐가 띄었냐면요. 저희 학교가 그 공단 원절이 있거든요. 그 공단 안에 산업단지 공단이 있는데 거기 노동자들을 위한 아마추어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붙어요. 오디션도 없고 누구든지 환영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합창단에 8월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가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목표를 이루어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관점 바꾸기 위해 수업을 쭉 하고 있는데요. 그 목표를 두 가지 다 이루게 됐어요. 근데 첫 번째 목표는요. 행복 수업을 하는데 말같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진짜 맨 땅에 헤딩하고 또 아이들 앞에 그것을 제가 먼저 경험하고 들어가게 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적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는데 드디어 EBS에서 아까 촬영하겠다고 요청이 오고요. 그때 우리 행복 수업을 시작한 사람 한 6, 7명 같이 시작했는데 제가 창체를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 수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으로 하는 행복 수업을 촬영하겠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뭐 두 손 두 발 드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저보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근데 저한테는 말씀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 목표를 떠올렸어요. 내가 이 목표가 있다면 더 그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사실은 이제 자천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합창단에서 이제 조금 한두 달 노래를 해보면서 딱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행복수업의 컨셉이 딱 잡혔어요.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소개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은 뭐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이렇게 보통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한 달 만에 성악가처럼 노래 부르기에 도전하겠다. 해서 음악실에 가서 이제 그날 못하는 솜씨로 노래 부르고 녹화하고 마침 그 행복 수업을 하는 반에
그 방송반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반 아이하고 하고 합창단 지휘자님한테 부탁해서 이제 발성부터 배우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춤을 하고 할 테니까 한 달 후에 아이들 앞에서 한번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목표를 세우겠다 하고 방학을 맨날 이제 음악실에 가서 연습을 하면서 영상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담아서 행복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처럼 노래 못하는 사람이 꿈을 다시 되살려서 도전하고 상관을 내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분명히 어릴 때 꿈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덮어뒀던 꿈들 한번 되살려보자. 이렇게 이제 제가 수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점점 커져서요. 거의 창단 2년 음악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휘자님이 제 꿈을 왜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합창단 사이에 이제 독창 분서를 한두 개 넣었는데 저 거기서 독창을 했어요. 형편없는 솜씨였죠. 근데 그때 아이들이 남학생, 여학생, 동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데 정말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 동료 선생님들, 학생들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뭉클했던 게 저도 뭔가 시작하고 싶다는 도전을 받았다. 이런 메시지.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다. 이런 이제 지인들의 문자를 받고 정말 행복했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정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점점 커져서요. 작년에는 합창단 안에서 이제 발표회 가지기도 하고요. 또 음악회도 지금 계속 해마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하고 올해는 이 합창단이 조금 더 이제 힘이 커져서 뭐라고 하죠? 요양원에 가서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제가 잘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가야 되겠군요. 그래서 진짜 행복 수업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요. 아이들에게 진짜 수업을 통해서 그 시간 작은 행복의 경험을 맛보게 하는 것 당연한 1차적인 목표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입니다. 평생의 삶 동안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좋은 질문을 갖는 것. 아까 제가 처음에 당신은 어쩌다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번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질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행복 수업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죠? 10시. 그래요. 그래서 뭐 질문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강조 안 해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인생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의해서 결정된다. 고작 묻는다는 질문이 돈이거나 드라마이거나 명품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시시할 것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시시한 질문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우리가 묻는 질문이 우리를 디자인한다. 그래서 행복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행복을 누릴 때는 언제인가? 그렇죠? 내가 왜 행복해야 되는가? 나는 가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며?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나 가치는 뭔가? 나의 행복을 축복해 줄 사람이 있는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갖고 수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직을 마감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30년이나 긴 세월 동안 하고 가는데 만약에 후배들이 나에게 어떤 좋은 한마디를 구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마감할 수 있을까? 그때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해낸 질문인데요. 나는 나의 학생들을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고 싶어요? 선생님들 어떤 학생으로 길러내고 싶으세요? 잠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어떤 학생으로 길러내고 싶어요? 선생님 어떤 학생으로 길러내고 싶으세요? 배려하는 사람. 그렇죠. 배려하는 사람.
정말 배려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무슨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고 싶으세요? 마음이 따뜻한 학생. 마음이 따뜻하게 맞죠, 그렇죠?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뭐를 물어보면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걸 가진 아이들로 만들고 싶을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학생으로 만들고 싶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배려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고, 그렇죠?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하는 말과 행동을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교직 삶을 하면서 진짜 반성을 한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학생을 이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더라고요. 아이들은 내 실력과 지도력이 검증 대상이다. 이 아이들이 잘하면 우리 부모가 그렇죠. 자식에게 잘하는 그런 관점으로 아이들을 보겠다. 그러니까 통제하는 기술이나 테크닉적인 주고받는 이런 것들만 저에게 필요했던데 행복 수업을 통하고 나서 제가 바뀐 생각은요. 아니다. 교사는 정말 성장을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학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정말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행복 수업이 아닌 학교 장면에서 아이들 다양성 발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다양성을 죽이는 거죠. 획일화시키는 것이 학교 교육의 어쩌면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양성, 그 다양성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믿지 않으면 그런 교사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정말 공감과 사랑으로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사가 되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나 어떤 자신감은 행복 수업을 통해서 저는 얻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EBS 촬영 끝나고 그 텔레비전에 이제 방송하기 전에 그 EBS의 그 PD 젊은 PD 선생님이 그 되게 감동적인 그 학교 프로그램 많이 만드셨던 다큐 PD셨는데요. 배은희 선생님 수업을 촬영을 하면서 아마 자신의 인생에 대전환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목표 세우기로 스스로 노래에 도전하셨던 그 전에는 되게 음악 노래 되게 꿈이지만 주눅드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또 아이들이지만 배우님때 많이 배웠다는 이야기 들어서 그때 그 얘기 전해주시는데 정말 방송이 어떻게 나오나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나중에 EBS 보시면 노래는 안 나오죠 거기에. 연습하는 거만 나오구나. 저희 막 울릉도 막 이런 데 연습하면 바닷가에서 막 같이 막 노래 부르고 막 동영상 찍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혹시 저희 배우님 선생님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쭉 진행하면서 항상 오늘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거니까 중간중간 질문하시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좋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5분 쉬었다가요. 그 다음 댓글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딱 맞죠? 쉬는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안 행복하죠.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아직 이게 되게 약간 더 떠야 돼.